자, 전 세계의 눈이 지금 파키스탄에 쏠려 있습니다.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곧 시작될 예정인데 이란 협상단은 이슬라마바드에 도착을 했고 미국 협상단을 이끌 벤스 부통령 파키스탄행 비행기를 탔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협상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협상 테이블에 누가 앉게 되는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궁금한데 먼저 신범철 위원님께는 이걸 여쭤볼게요. 자, 협상을 뭐 어디서 하는지, 호텔에서 하는지 아니면 그 관저에서 하는지 이런 것도 중요하고, 그 협상을 할 때 서로가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대면하는지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사실은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백악관에서 전혀 발표를 하지 않고 있어요. 아직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아직은 여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대면 협상을 궁극적으로는 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초기에는 아무래도 파키스탄이 스스로도 중재 역할을 좀 부각시키고 싶을 테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대표단이 다른 방에 각각 있고 파키스탄이 양쪽 방을 오가면서 협상을 진행하는 중재 방식이 일부 도입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이 진행이 잘 되면 대면 협상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요. 중요한 것은 양측 대표단의 대표, 그러니까 제이디 벤스 부통령과 갈리바프 의장이 저는 적절하다고 봐요. 사실 미측에서는 비판도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은 상대방이 요구한 그런 대표단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일단 밀리고 있다. 협상을 하는 사람들은 그것까지 따지거든요. 근데 이란이 제이디 벤스를 원했기 때문에 제이디 벤스를 보내면 안 되는데 보냈다는 비판론도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키스탄이 중재하는 역할도 있겠지만 결국 이란이 신뢰를 할 만한 대표가 같다는 점에서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이란도 페제스키안 대통령이 왔다고 하면은 사실 돌아가서 혁명수비대를 설득하는 과정이 또 하나 남아있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명수비대와 일정한 인연이 있는 갈리바프 의장이 왔다는 것이 저는 긍정적인 측면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서로 말로는 상대를 압박하기 위해서 최대 압박을 진행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만나면 타협점과 관련해서 의미 있는 대화가 오갈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신범철 위원님께서 진단한 거는 원하는 상대, 그러니까 복잡하게 다시 한번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될 원하는 상대들이 지금 모여 있기 때문에 협상이 잘 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을 해주신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요, 협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지금 양측의 신경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해드리면요, 미국 벤스 부통령은 장난치지 말라는 메시지를 이미 내놨고요. 갈리바프 의장은 레바논 휴전과 동결된 이란 자산 해제, 이거 먼저라고 맞받아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첨예하게 계속 이제 워딩을 던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이란에 아직도 수천 개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도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협상의 주요 쟁점 저희가 하나 둘씩 짚어가면서 이게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이거 한번 볼 텐데요. 첫 번째로 이 핵 문제입니다. 이란이 우라늄 농축도 이 협상 농축권을 인정을 하라 이런 입장이잖아요. 이게 과연 가능한 건지, 우라늄 농축을 금지하는 입장으로 알려졌는데 이게 과연 할지, 이 우라늄에 관해서는 어떻게 협상이 가능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 협상에 들어갈 때는요, 각자가 갖고 있는 최대치가 있고 수용하지 못하는 레드라인이 있죠. 난스타터라고도 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은 반드시 받아야 될 것은 이란이 보유하고 있는 고농축 우라늄입니다. 그것을 이란 밖으로 반출해 낸다면은 미국으로서는 나머지 부분은 약간 타협 여지가 있죠. 반대로 이란의 입장에서는 주권국으로서 우라늄 농축 권리가 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지켜야 될 선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점이 이루어진다면 이란이 보유한 고농축 우라늄, 그것은 이란 밖으로 반출을 하고 명목상으로는 이란이 농축 우라늄 권리를 갖는다. 다만 타협점은 어느 정도까지 농축할 것인가. 사실 2015년에 JCPOA라고 해서 당시 오바마 행정부였습니다. 그때 합의된 것은 3.67%의 농축 권리를 가졌던 거예요. 과연 그것을 허용할 것인가, 그거보다 낮은 수준으로 허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추가적인 협의의 여지는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핵 문제와 관련해서 양측이 전혀 타협할 수 없는 수준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우라늄, 핵 문제는 타협할 수 있는 지점이 있다라고 좀 진단을 해주셨는데, 이번 전쟁을 통해서 저희들이 느낀 거, 이 호르무즈 해협 카드, 이게 사실 핵무기 보유보다 외교 군사적으로 더 효과적인 게 아니냐, 이게 이제 이란 측이 알게 된 상황인 거잖아요. 이란이 통제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진 않을까? 이거에 대해서 이현정 의원님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사실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는 미국이 전쟁을 처음 시작할 때 네. 미국 측에서는 굉장히 우려를 했다고 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왜냐하면 전 세계의 물동량이 여기에 집중돼 있고 하루에만도 130척에 달하는 이제 이 유조선들이 왔다 갔다 하는 지역인데 예. 문제는 굉장히 좁지 않습니까? 자연 해협인데 이게 통제될 경우에 전 세계의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했는데 네. 근데 이제 이스라엘과 모사드가 정말 혁명 수비대를 제거하고 나면 예. 사실 이 부분에 대한 통제는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 이걸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였다는 거죠. 근데 정작 시작을 해보니까 이 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거의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가지지 못한 겁니다. 이란이 이 해군이 다 소멸됐다고 그러지만 혁명 수비대가 이 좁은 지역의 어떤 통제권을 끝까지 쥐고 있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 문제는 이 중동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이게 또 미국에까지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어쩔 수 없이 이제 한 것인데 문제는 과연 그러면 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 예전에 이게 통제권이라는 게 없습니다. 여기는 예. 자연 해협이기 때문에 그냥 통과하면 되는 것인데 문제는 자칫하면 이번에 이 이란에 이 자연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줄 수 있는 거 아닌가 또 통행료를 또 지급하는 거 아닌가 지금 통행료는 지금 이란 당국이 받고 있거든요. 혁명 수비대가. 그러면 이거를 인정해 줘 버리면 이렇게 되면 전 세계적인 파급력이 엄청 클 겁니다. 그렇겠죠. 자유무역이 사실상 뭐 그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고 예.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는 뭐 같이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가 물러선 이유도 여기를 만약에 이걸 허용을 해주면 다른 해협들에 대한 자연 해협들에 대한 뭐 통행권을 주장하고 나서면 미국으로서도 엄청난 지금 피해를 입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예전처럼 되돌려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란이 이거를 빌미로 해서 자신들의 어떤 재건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들 충당해야 되는 지금 필요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과연 그 미국이 얼마만큼 양보를 해줄 것인지 네네. 그런 건지 아마 이번 협상에서는 굉장히 큰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